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건 진짜 좋은 내용이고 꿀팁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마음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해서 저희가 아쉬웠던 내용들 준비해봤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작가님이랑은 말미에 부동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꿀팁이에요. 진짜 잘 들으세요. 이거.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러면 저도 서울의 몰랐어요. 평균 소득자가 평균 집을 사는데 본인 소득의 몇 %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내야만 살 수 있느냐. 이거 뭐 표준 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요게 자기 소득의 25%를 쏟아부어야지 살 수 있다가 100이에요. 지수 100. 네. 근데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2022년도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3.7입니다. 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소득의 한 51, 2% 네. 정도는 쏟아부어야 평균 집을 그것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네. 이 정도면은 수요가 붙질 않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 전인 2019년 4분기는 서울이 126이었어요. 거의 100이 올라간 거죠,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내야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네. 금리만 계속 올라가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반대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아도 집값이 좀 떨어지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지금은 집값은 떨어지고 그 대신에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여간에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쯤이 그러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좀 사면 크게 문제가 없겠냐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네. 현재 예측해 봤을 때는 서울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50 이하로 내려가야만 아마 수요가 붙을 거예요. 네. 제 예상으로는. 그렇다면 당분간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집값은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실거래가에서 한 20%는 빠져줘야 됩니다. 20%면 10억짜리 집이 8억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아마 간헐적으로 수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무주택자분들 언제쯤 내가 그러면 집을 사는 것이 괜찮겠냐라고 본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하면 이렇게 모바일에 나옵니다. 네. 분기별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시기는 150 이하가 됐을 때 시장에 나가서 좀 시도를 해보시면 뭐 굉장히 뭐 작년 말에 사신 분도 있는데 150 이하에서 네. 사시게 되면은 네. 뭐 나름대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이것도 되게 명확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언제쯤 내가 사도 되냐. 근데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여러 판단 요소 중에 하나로 김경필 작가님은 주택구입부담지수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50 이하면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뭐 이걸 이때 사세요 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작가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사인 지표로서 주택구입부담지수를 얘기해 주셨고 서울 기준으로 150 지금 어느 정도 되려나. 아무튼 이거 전 되게 꿀팁이었어요. 인플레이션, 결국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네, 우리 김광석 실장님. 상승률을 안정화한다, 물가를 안정화한다 하는 그 기관이 한국은행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거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셨었고 관련한 인플레이션 강의 같은 영상들도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드리기도 했었죠. 한국은행이 있는 이유가 다른 말로 네. 물가 안정 기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 안정 안 시킬 거면 한국은행 필요 없어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말씀. 제일 큰 게 물가 안정이랑 통화 정책 펼치는 그렇죠. 게 두 가지 숙제니까. 그리고 통화 정책도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그만큼 물가 안정이 중요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물가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적정한 물가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 나라마다 그 시점에 맞게 적정 물가를 제시하는데 네. 중앙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정 물가, 이제 목표 안정 물가라고 하는데 그게 2%예요. 네. 그럼 2%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인플레이션이래. 그 2%를 밑도는 물가 상승세가 나왔다. 근데 네.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GDP가 10% 떨어지고.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산량을 되게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수업 열심히 듣는 가격이 학생 떨어지면 같다. 저성장인 거예요. 저성장.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 경제도 저성장이고요. 그냥 1%, 0%대 성장이에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고용 창출 능력도 없고 여러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라니까 안 좋은 거죠. 경기 침체 국면이랑 매우 유사한 흐름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은 적당한 거 아니냐 반대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높은 물가는요. 네. 우리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소득은 안 느는데 물가만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작년 월급 우리 기분 좋게 1억이라고 할게요. 월급 1억인데 네. 올해도 1억 똑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가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그거죠.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거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실질 소득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만약에 유지가 되거나 물가가 너무 높으면 소득이 정체됐을 때 그냥 월급 통장 찍히는 돈이 똑같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가 줄어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많이 오른 거 체감하죠. 실질 소득 감소하지. 연봉은 그대로인데 코카콜라 값은 막 2배씩 오르고 라면 값 오르고 외식 값 다 오르고 그 점심 먹으러 가면 우리 밑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 다 오르고. 체감하죠. 본부장님? 대표님?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우주 산업 자체는 굉장히 초기 우리 박상준 저희가 이사님. 이제 냉전 시대부터 우리 우주항공 굉장히 뭐먼 ETF 과거에서부터 이거 시작을 상장하면서 했지만 네. 많이 퀀텀 도와주셨던 점프하기 시작한 분입니다. 거는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주 산업 자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은 그 어떤 100% 그 매출에서 기여를 하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 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성장주들은 많이 꺾였고. 특히 이제 성장주들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크자산에서도 우주 관련된 ETF가 나왔었는데 그게 상장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 지금 25%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거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도 제가 봤을 때 좀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세금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금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분배금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그 차익 같은 뭐 또 세금 같은 것들이 그렇죠.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게 이제 그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품 출시하시는 거를 한국에 출시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외국에 있는 ETF는 연금 계좌에 못 넣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는 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된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도 적절하고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가 좀 좋은 것 같다.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가 막힌 정답을. 어떤 해외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IRP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되게 실질적인 팁이 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사실 세금으로 우리가 수익률 1, 2%에도 진짜 조마조마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잘 따져가지고 여러 상품들을 가입하는 건데 돈 뽑을 때 세금 엄청 내면 사실 이거 다 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팁들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주항공 이야기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게 어떤 성장주나 글로벌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대입해 볼 만한 좋은 꿀팁들을 좀 잘 정리해 줬었던 편이기도 합니다. 대체가 국민연금이랑 뭐 예를 들면 개인연금이랑 다른 데서 받는 월세나 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소득 대체가 그래도 한 60% 넘어간다 네. 라고 하면 저는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금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진짜 대꿀팁들이 엄청 방출됐었어요. 이거 세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금 돈을 연금, 보험, 저축, IRP 어떻게 어느 시기에 운용을 해야 될지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일시금으로 제가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요. 네. 근데 이거를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수지타산이 네. 딱 떨어지는 지점이 몇 년일 것 같아요? 일시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글쎄 한 15년? 옛날에는 한 15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한 20에서 25년. 네, 정도만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은 거랑 사실은 월로 나눠서 받는 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은퇴하고 최소 몇 년? 60년. 그래서 평생 받는 게 사실은 유리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네. 퇴직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도 있어요. 각각의 연금 개시가 시작되는 일자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줘요? 빨라도 65세예요. 65세. 네, 그러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80에서 100만 원 받아. 평균. 네. 1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고위직 공무원이지 않는 이상. 네. 아니면 내 월급이 정말 많지 않는 이상. 네. 왜냐하면 9%만 내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9% 내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65세 이전에 은퇴하면. 공백이 생기죠. 그렇죠. 퇴직연금은 55세부터 퇴직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평생 받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은 몇 살부터 되는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45세. 아, 45세. 그러면 이것도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하면 잘 짜야 돼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공백을 최소화하면은 내 개인연금도 45세부터 시작할 수 있고 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네. 그다음에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55세. 있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65세. 아. 이 스케줄도 저희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다가 느낀 건데 이런 종류의 영상들을 우리가 만들면서 느낀 게 이런 내용들은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상담을 좀 받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답글을 달아드리면서도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명확한 답을 해드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올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경필 작가님이랄지 길건우 대표님이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담해 주십사 해서 댓글을 남기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좀 리뷰 겸 또 새로운 꿀팁 방출 겸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 중입니다. 하나 더 팁을 주자면 개인연금은 그래도 40이잖아요. 42이잖아요. 저는 개인연금을 제 이름으로 들지 않습니다. 제 개인연금인데 왜요? 계약자는 저고요. 네. 피보험자는 자식입니다. 좋은 아빠를 뒀네요. 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잔머리를 굴린 거죠. 왜요? 연금 개시 나이 몇 살? 아까 45세라고. 45세. 네. 제 자녀 나이 45세부터 연금이 나온다고요. 평생. 근데 계약자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랑 제 자녀 나이가 38살 차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 자녀 나이가 45이잖아요. 네. 38 더하면 83. 네, 83. 네. 83부터 그냥 제가 건강관리 안 해갖고 딱 100살까지만 산다고 치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제가 17년을 받아요. 그럼 남는 돈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년 받으면 퉁친다 그랬죠. 네. 네, 근데도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 네, 그럼 거기에서 상속세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누가 평생 받아요? 제 자녀가 받아요. 천재인데. 나 이것도 진짜 네, 그러면 발상의 연금 하나 전환이었다고 물려주는 것보다 연금 생각합니다. 하나 물려주는 나만 게 몰랐던 수익률은 거야? 더 좋죠. 이날 저만 몰랐던 게 개인 되게 연금 같은 많이 경우는 우선은 두 가지 종류가 방출돼요. 여러분들 이거 연금 관련해서 못 보셨으면 길건우 대표 편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의 뭐 인생 주기별 자산관리 계획을 짜줘가지고 저축도 있고요. 네. 연금 보험도 있어요. 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제 혜택 받고 나중에 세금 내는 거. 네. 이게 연금 저축. 연금 보험은 세제 혜택 없어요. 네. 대신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돈이 많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이거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래 차이는 알았어. 뭐가 더 좋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나 연금 보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둘 다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처음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시면 은퇴는 늦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퇴직은 했지만 네.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개인연금도 딜레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 저축을 저는 먼저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하면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50만 원밖에, 뭐 50만 원도 아니고 그냥 한 달에 34만 원 정도밖에 난 여유가 없어. 네. 근데 둘 다 하고 싶어. 그럼 17만 원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가끔 있거든요. 네. 아니요. 두 마리 토끼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제가 두 마리 토끼를 각각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금 저축을 34만 원 먼저 가입하십시오. 네. 그러면 400만 원. 네. 세제 혜택을 보니까. 네. 그래서 66만 원 받으니까 그거 재투자 하십시오. 야, 진짜 지금 다시 봐도
재투자하라고. 그리고 5년 정도 납입하고요. 은퇴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좌 이전 제도. 자, 열심히 적는 거 보세요. 가입을 했어요. 이거. 네. 근데 보험사는 매달 내야 돼요. 그럼요. 네. 아니면 1년에 한 번에 뭐라도 내긴 해도 되는데 진짜 이때는 어쨌든 내가 매달 내야 상담받는 되잖아요. 느낌이었어요. 이거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계좌 이전, 증권사로 넘겨요. 아, 그래도 연금 저축 넘겨요. 손해 안 보고. 네. 저만 몰랐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잘 모르세요. 와. 왜냐면 해지하면 이때까지 받은 세제 혜택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는 거라고 그런 네. 구조라고 저는 맞아요. 알고 근데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요. 여기에는 매달 돈을 안 내도 돼요. 펀드에 우리가 한 번에 돈 넣은 것처럼 그렇죠. 알아서 굴러가면 돼요. 거치식으로 한 번에 넣은 거예요. 만기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연금 전환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한 달에 34만 원의 현금 흐름이 또 생겼네요. 그러네요. 네. 그걸로 연금 보험 들면 됩니다. 아,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구나. 같은 34만 원. 천재네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한테 공평하게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상품 하나 정도는 세제 혜택을 통해 공짜로 더 들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연금이나 여러분들의 자산을 아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하면서 좀 자산을 불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너네 자산운용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영상들 그리고 조회수는 좀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웠던 영상들까지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이거 보시면서 즐거운 설 연휴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상품에 대한 설명부터 증시, 경제, 연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가득가득 준비해서 올 한 해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한번 클릭한 김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들은 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